다음에 증거법으로 넘어가네요. 이건 여러분이 공부한 사람은 뭐예요? 사문서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그러면 이제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 게 이제 사문서냐 공문서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다음에 진정 성립 추정이라는 이단의 추정, 그런 게 공부한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하게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추정이 되는데 이제 형식적 증거력, 실질적 증거력에 있어서 처분 문서는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대로 인정을 하는 실질적 증거력까지를 갖추게 되는데, 그런 어떤 실질적 증거력에 있어서의 추정 때문에 작성 명의인의 인용에 의해서 처분 문서의 진정 성립을 추정할 때 요구되는 이런 것이, 처분 문서의 경우는 형식적 증거력, 즉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실질적 증거력까지 곧바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리가 나름대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통과 여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중해야 한다, 그런 판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인데, 여러분이 사문서의 진정 성립, 형식적 증거력, 실질적 증거력, 이단의 추적, 뭐 이런 거 잘 이해해야 되고, 한편 또 자주 물어보는 게 뭐예요? 진정 성립에 대해서 자백을 해버리면 이게 여러분이 사실 중에는 주요 사실, 간접 사실, 보조 사실이 있는데, 이런 증거 증명력에 관한 것은 주요 사실도 아니고 간접 사실도 아니고 보조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간접 사실과 보조 사실은 변론주의 적용이 없기 때문에 변론주의 두 번째 명제인 자백의 어떤 구속력에 있어서 상관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진정 성립에 있어서의 자기의 명의의 인용이 맞다라든지 하는 자백이 해버리면 보조 사실에 관한 자백임에도 불구하고 변론주의의 적용이 있어서 함부로 취소 처리할 수 없다까지 가야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말한 거 이해했어요? 응? 막 되게 반전이 두 번 있었어요. 응?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진정 성립에 대해서, 즉 진정 성립이 뭐냐면, 일단 왜 그러면, 이건 교과서에 안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증거력은 자유심증주의라고 해서 이제 202조인가에 보면 논리측 경험측에서 법관의 자유심증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증거에서 어떤 용어 쓸 때 증거 방법, 뭐 증거 능력, 증거력 막 이런 용어를 쓰는데, 증거 방법은 증거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거고, 이제 증거력은 그것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 심증 형성에 있어 쓰이는 신뢰도를 말하는 건데, 그 증거력에 대해서는 자유심증주의에 의해서 총론적으로 보면 법관이 마음대로 판단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다른 증거 방법, 즉 서증인 말고 무슨 증인에 있어서는 무슨 형식적 증거력, 실질적 증거력 이런 얘기 안 쓰는데, 왜 서증에서만 형식적 증거력, 실질적 증거력, 그래서 증거력에 대한 막 분설을 하면서 추가 설명을 해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냥 증거력은 뭐예요? 증거 방법은 민사적으로 큰 문제 사실은 안 되고, 위법 수집 증거와 관련해서 큰 문제 안 되고, 그럼 증거 조사를 해서 심증을 판사가 형성하는 그 증거력에 있어서는 자유심증이라고 얘기해놓고, 여기 와서는 왜 그래? 왜 서증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형식적 증거력, 실질적 증거력, 증거력 얘기가 여기서는 왜 다시 나오면서 막 나뉘면서 설명을 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증인의 경우는 물론 인정신문이라서 그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주민등록증 보면서 너가 증인으로 갔을 때 너가 A라는 사람인지는 한번 확인하는데, A라는 사람이 말하는 입에서 나온 얘기를 갖고 내가 판단자인 내가 판단함에 있어서는 뭐 인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뱉는 거가 지금 막 위조됐다는 상황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A라고 말하면서 B를 판사한테만 A처럼 들리게 뭐 쇼를 잘 설명이 안 되는데, 그 의조라는 비슷한 상황을 사람의 말에서는 없어요. 그런 게 없죠. 잘 생각해봐요. 근데 문서는 증거를 딱 내는데, 그 나타내는 말 자체는 맞냐 내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 작성 명의자가 작성한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서 위조했다라면, 일단 이 사실을 믿느냐 이전에 이게 위조됐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적 증거력을 통과해야 실질적 증거력은, 그러니까 서증에 있어서 실질적 증거력은 딴 부분서는 그 실질적 증거력에 해당하는 것은 자유심증으로 포괄돼서 더 이상 얘기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실질적 증거력을 얘기하기 전에 서증의 경우는 그 전 단계의 증거력이 진정 성립이 한번 논해져야 돼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인증의 증인은 뭐 그때 내가 봤습니다. 요 자체를 뭐 누가 그거 하면 아바타라는 건가? 누가 날 막 속에 들어와서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누가 나처럼 최병사가 얘기할 수 있나? 전병사 대신?
전명사라고 확인된 이상 전명사 입에서 나온 얘기지 최명사가 전명사 입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건 설명 실패했는데 이해는 됐잖아요. 그게 형식적 증거래요. 근데 종이는 이게 전명사라고 쓴 사람이 쓴 것 같이 하지만 최명사가 쓸 수 있단 말이야. 전명사인 척. 그러니까 이게 전명사가 썼는지 최명사가 썼는지를 한번 하는 게 형식적 증거예요. 진영은. 그걸 확인해야 돼.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실질적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인증은 전명사 아닌 사람이 나왔냐 아니면 또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그것도 뭐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인정신문 해가지고 이제 너 전명사 맞다 라고 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전명사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거기는 그 얘기가 더 없는 거야. 그냥 내 말을 믿느냐 마느냐는 자유심정의 문제로 이제 가면 돼. 근데 문서는 그 단계가 있는 거야. 설명이. 그러니까 거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말 안 해주지만 내가 말한 거에 의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겠어. 거기가 왜 그렇게. 그러면 이 형식적 증거력이 진정성립인데 아까 말한 그게 진정성립을 위한 이런 사실 등은 보조사실이야. 증거력이 가는 건 보조사실이란 말이야. 그럼 아까 우리가 사실을 내가 어디서 한번 재판의 구조에서 얘기했어요? 주요 사실, 요건 사실을 확정해서 법규를 해석 적용해서 권리, 반대 국면의 의무를 확정하는 게 재판이라는데 이 사실은 뭐예요? 예컨대 대여 사실을 인정되면 민법 598조의 실제법을 갔더니 동종, 동질, 동량으로 이제 반환하는 게 이 소비대차의 내용이니까 그 효과로서 반환 청구권, 채권, 반환 청구권이 생기죠. 소비대차의 대여금 반환 청구권. 그러니까 요 자체의 반환 청구권은 어제도 얘기했듯이 추상적으로 우리가 만든 권리 의무 개념은 이걸 보면서 너한테 있다고 판단 못하니까 3단 논법으로 이것을 소전제로 해서 이게 인정되면 법규를 대전제로 더 씌워서 이런 권리가 너한테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요게 이제 주 싸움이 되는 건데 이 주요 사실, 즉 대여 사실을 증명해내면 되는 거죠. 자기가 반환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반환 청구권 그 자체는 이렇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니까 이런 3단 논법에서 대여 사실을 주장해서 증명해서 인정받는 거다. 그게 재판의 구조다. 그럼 대여 사실을 증명 못 해내면 어떡하나? 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 주요 사실 자체는 뚜렷한 차용증이나 증인이 없지만 어떤 루트가 일반적으로 쓰이냐면 간접 사실을 통해서 그랬을 때 이 주요 사실은 간접 사실에 대비된다면 직접 사실이라고 부르죠. 간접에 대칭돼서 이 지금 자기가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직접적인 사실이죠. 이런 직접 사실, 주요 사실, 요건 사실 자체를 증명해내면 되는 거죠. 만약 다툼이 있다면.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맞다라고 하면 자백됐으니까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다툼을 하면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차용증이라든지 증인이 마땅히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냐. 이기기 위해. 그럼 증명 책임에서 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도 해야죠. 간접 사실로 어떤 내가 예를 들어요. 차용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간접 사실이에요? 만약 1억 원 빌려준 것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 내가 1억 원을 내 통장, 채권자인 원고 입장에서 1억 원을 인출했다. 1억 원을 인출한 것을 상대방 통장에 계좌이체했으면 좀 더 직접적이겠지만 일단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1억 원을 인출했으니까 내가 뭐 쓸 용도가 있으니까 인출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예컨대 채무자가 피고가 빌려갔다고 내 주장상 그 사람이 빌려갔다라고 하는 사람의 경제적 형편이 내가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날 즈음에 호전됐어요. 무슨 얘기를 내가 하려는 건지 알겠어요? 그 1억 원을 빌려줬다라는 얘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채무자가 그 전에 조그맣게 운영하는 사무실에 직원 월급을 못 주다가 직원을 월급을 주기 시작했다든지 라면 사 먹다가 돈가스를 먹었다든지 뭐 이런 거가 뭔가 달라졌어요. 경제적 형편이 그 즈음에. 그다음에 세 번째, 변제기 이후에 내가 식당수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후다닥 뒷문으로 부엌으로 도망갔어요. 주방 아줌마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무슨 미친 노루처럼 들어왔다가 후다닥 나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채무자라는 거예요. 나를 피한 사실. 자, 그럼 이런 세 가지 사실이 간접 사실이에요. 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여 사실을 뒷받침. 여러분이 판단자인데 이런 정도 이건 내가 증명해낼 수 있어요. 주방 아줌마 끌어들이고 내 인출한 거 통장 내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제적 형편이 좋아진 건 월급 안 주다가 주었고 라면 먹다가
돈가스 먹었고 이건 증명해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판단자라면 그 판단자의 법관의 자유심증, 논리적 경험칙에 따라서 이러한 간접 사실에 비춰서 대여 사실을 추인을 하는 거예요. 직접 사실. 그게 오케이 되면 대여 사실이 간접 사실을 통해서 직접 사실 자체는 증명을 못했지만 추정, 추인, 사실상 추정, 자유심증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이게 추정이 되는 거죠. 대여 사실이 추정이 되는 거죠. 이게 직접 증명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지만 이게 증명이 안 되니까 이런 간접 사실을 써서 이게 증명돼서 여기에 추정, 추인, 자유심증 202조 등의 이런 영역에 그 이야기가 일로 가서 이게 직접적이지는 못하지만 추정에서 인정되고 법규야 법원이 해석 적용할 거고 그래서 반환 정권이 있다. 이런 과정의 어떤 판결. 그러니까 직접 사실이 다이렉트로 증명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간접 사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증명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이때 직접 사실, 간접 사실, 즉 주요 사실, 간접 사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실은 보조 사실. 이거는 이런 거와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증명력에 관계되는 거. 예컨대 뭐예요? 지금 이 형식적 증거에 관한 내가 이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의 그런 사실, 진정성립이 또는 뭐 어떤 증인이 나왔는데 증인의 신빙성에 관한 사실은 뭐냐면 이 증인은 뭐 상대방하고 인척관계다. 그럼 아무래도 신뢰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또 어떤 의사에 대해서 예컨대 뭐 의료소송을 하려는데 그 의사가 전에도 무슨 의료소송을 져가지고 뭐 진료 차트를 변조했다가 걸린 적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의료 차트 같은 거나 뭐 신뢰성 같은 게 떨어지잖아. 이런 거는 간접 사실은 아니고 보조 사실이라고 그랬죠. 그 어떤 이 증거의 증명도에 관한 거. 그죠? 그랬을 때 지금 말하는 진정성립, 그 문서의 진정성립, 그게 보조 사실인데 이 주요 사실에 대해서만 변론주의의 적용이 있지 이런 간접 사실이나 보조 사실은 변론주의의 적용이 없다. 변론주의 적용이 없다는 말은 자백 대상이 아니다. 즉 자백의 구속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낸 문서에 대해서 내가 내 도장 맞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형식적 증거력이 있는 것이 되고 그게 실질적 증거력으로 거의 그냥 받아들여지면서 그 문서의 기대 내용이 판단의 자유로 쓰이는데 잘못 내가 사인해줬다, 맞다, 내 도장 맞다 이런 말을 한 것을 나중에 아니다라고 하려면 원래대로 한다면 보조 사실은 변론주의 적용이 없으니까 자백의 구속력이 없으니까 번복하려면 할 수 있다 라고 갈 것 같은데 보조 사실 중에 이 진정성립에 대한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것은 자백의 철회를 함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주요 사실과 마찬가지의 취급을 한다라는 게 판례 내지 학설의 일반적인 입장이고 그걸 자주 시험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어요? 여기까지 또 질문. 됐어요? 이건 그냥 상식선에 보면 되는데 백지보분이 정당한 보증권에 의해서 기재된 것이라는 점을 채권자가 별도로 증명해야 된다. 백지로 준 건데 거기에 나중에 뭔가 이상하게 쓰여가지고 제출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싸움이 됐을 때 백지 부분의 부분이 정당한 보증권에 의해서 기재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누가 증명해야 되느냐. 거기다가 기재해놓고 이제 된 것에 있어 여러분 여기 청구이의소라는 거는 여러분 단계에서 이게 집행법과 관련된 건데 자주 등장하는데 기본 개념만 일단 이해해 두세요. 뭐 이게 자체 그러니까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은 이제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거잖아요.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권리를 확정하는 건데 요게 확정되면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되는데 이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변론 종결 시 이전에는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서 차단돼서 그 내용 갖고는 이거 다툴 수가 없어요. 근데 변론 종결 시 이후 시점의 상황은 이 판결문에 담긴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박거리가 있다라면 이 판결문으로 집행 등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지하기 위해서 청구이의소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이의 사유는
판결의 경우는 변론 종결 시점 이후 사유예요. 변론 종결 시점 이전 사유는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서 차단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청구 이의소를 거꾸로 누가 내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 채무자, 피고 입장에서 저쪽에서 그 판결문이 그대로 집행에 들어오는 것에서 그 뒷상황의 변동을 갖고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청구 이의소예요. 그러니까 청구 이의소의 사유는 판결의 경우는 변론 종결 시 이후 사유예요. 변론 종결 시 이전 사유는 기판력에 걸려서 다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판결문에 담긴 내용은 변론 종결 시까지 다툼을 벌린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거니까 기판력에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청구 이의소 개념만 일단 알아두세요. 이거 약간 실체법적인데 등기가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현재 등기가 있는 상태의 사람이 추정을 받는데 전소유주한테도 추정력이 미쳐요. 저쪽 사람 거한테 나한테 넘어왔을 때 현재는 나한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전소 입장에서는 네가 이상하게 넘겨갔다라고 하는 싸움에서 일단은 나한테 넘어와 있으니까 내가 우세한 거죠. 추정력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등기 관련 서류를 의조해서 격려하였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는 이게 무효 원인인 사실이 증명되어야 했다고 봐서 이제 빠져나가려면 아니라고 하려면 보통의 경우는 애매한 정도 상태에서는 등기 있는 사람이 먼저 우선하고 심지어 전소유자한테도 우선하는데 어느 정도 이게 넘겨간 게 무효 이런 사유로서 넘겨갔다라는 게 드러나면 만약 이쪽의 추정력은 깨져야지 그런 데까지 유지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해서 자기가 지금 소유권을 갖고 있는 등기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어야 된다 뭐 그런 건데 여기서 등기 명의자 또는 제3자가 그에 앞선 등기 명의인의 등기 관련 서류를 의조해서 격려하였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 그러니까 의조해서 지금 넘어왔다라고 한다는 경우까지 이런 추정력이 있는 거 아닌 뭐 그런 상황을 실체법적 관련해서 설명한 거네요. 이건 담배 소송인데 유명한 거죠. 담배 소송에서 결국은 인과관계 인정 안 됐죠. 뭐 그 기본 개념은 인과관계에서 뭐예요? 역학적 인과관계 같은 게 많이 쓰였죠. 결국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는 담배 핀 게 원인이냐 아니냐 자체도 문제되지만 일단 담배 핀 게 원인이더라도 그럼 이 사람, 이 죽은 사람들 소송하다가 일부도 상당히 죽었더라고요. 사망했는데 그럼 과연 이 사람이 죽은 게 담배 핀 거냐? 그 다음에 그 담배 때문에 폐암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종류에 해당하는 어떤 암이 그러니까 그런 담배를 핌으로써 그런 암이 발생하는 빈도가 뭔가 좀 있을 수는 있다고 보더라도 설사 그런 개연적인 포괄적인 인과관계에 있더라도 그럼 과연 그럼 어딘가 다큐멘터리 풀어보면 장수촌 찾아갔는데 우리가 장수촌 뭐 소식에서 장수한다 이런 거 상정되죠. 뭐 일찍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예요? 화 안 내서 근데 제일 황당한 게 뭐예요? 담배 피니까 오래 산다는 동네도 나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이거랑 담배 피는데 오래 사는 동네 나왔는데 장수촌 가봤더니 담배 피웠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담배 피웠을 때 몸에 나쁠 것 같고 뭐 그럴겠죠. 나쁘겠죠. 그리고 사실상 암도 잘 걸리겠죠. 잘은 모르지만. 근데 이 사람들 안 걸린 게 그럼 담배 때문에 그랬느냐? 그 인과관계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적어도 개괄적인 일반적인 인과관계, 일반적인 역학관계상은 담배 안 걸린 사람 보니까 담배를 많이 폈더라. 이런 어떤 개연성 같은 것 내지는 개괄성은 보일 수 있지만 역학을 조사해봤더니 역학적으로 조사해봤더니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속에 개별적인 것은 과연 그러냐라는 것은 보장 못하는 거죠. 그렇죠? 요 담배 소송은 끝내 쳤어요. 대법원 단계까지 쳤어. 그런 인과관계에 대한 거예요. 이건 또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비율적 인과관계라는 거 봤어요. 어떤 이론적에서 인과관계는 all or nothing인데 비율로 인과관계를 애매하고 확률 뭐 이런 걸 도입해서 all or nothing인데 아니면 아니고 인과인데 한번 70% 인과관계 인정해달라 뭐 그런 논쟁을 했네요. 이 사람들. 베트남 고엽제는 이건데 80% 정도만 해달라 뭐 이런 싸움이 벌어졌어. 인과관계 비율적으로 안 받아줬어. 비율적 인과관계, 확률적 인과관계 그런 거. 특히 인과관계에서 안 되니까 지금 고엽제도 뭐예요? 어떻게 보면 안 됐죠. 베트남 갔는데 무슨 미국이 쓴 고엽제 때문에 뭐 후유증이 큰데 이게 정확히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한 80% 인정해달라 뭐 그런 식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원고 주장은 뭐라고 해요? 역학적으로 볼 때 뭔가 그 영향을 받아서 몸이 불편해졌으리라고는 어느 정도는 인정되는데 아까 말은 똑같은 거예요. 진짜 네가 그럼 그것 때문에 지금 뭐가 나쁘냐? 아까 말한 대로 뭐 유전적으로 뭐 다른 요소 때문에 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꼭 그것 때문이냐? 뭐 이런 게 이제 되니까 이 사람이 한 80% 그래도 그 영향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논리를 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베트남전에 가서 제초제 뿌린 것 때문에 내 몸에 후유증이 있는데 뭐냐 그런 후유증은 뭐 베트남 안 간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니네 유전적으로 있을 수도 있는 거 등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과계 같은 게 인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한 80% 정도는 뭔가 그 후유증이 있는 거다. 나한테 지금 몸이 불편해진 것에 뭐 그런 논쟁을 했는데 안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역학적 인과관계, 거기 인과관계에 있어서 입증이 어려우니까 환경, 공해 이런 수송 등에서 여러 가지 테크닉이 쓰이는 거예요. 판례는 잘 안 받아주죠. 이런 특이한 이론 등은. 여기까지가 증거법에 대해서 판례까지 했어요. 질문. 증거법까지 했어요. 수고했어요.